사실은 못 올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의 어떤 중요성을 잘 알기 때문에 미력이나마 보탬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보조기를 이용해서 가져왔습니다. 저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국정원에서 27년간 근무를 하고 17년간을 교수 생활을 했습니다. 그것도 사상 정신교육 담당 교수를 했고요.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 체제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항상 연구하고 관찰하고 가르치면서 살아왔습니다. 퇴직한 이후에는 박근혜 탄핵 이후 지금까지의 상황을, 문재인 정권의 그 실상을 근거리에서 지켜보면서 오늘 대한민국은 이제 곧 멸망의 구름텅이로 빠질지도 모른다는 심각한 위기 현상을 목도하고 국민들에게 많이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대한민국은 지금 기울어지는 운동장이다, 좌파들이 이제 위에 있는 정도로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 상태를 훨씬 넘어서서 전복된 상태, 뒤집어진 상태, 그리고 그 뒤집어진 상태가 법제화된, 말하자면은 고착된 상태. 그러니까 지금 어쩌면은 사실상 적화된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느냐 할 때, 사실은 우리가 문재인 정권을 거치면서 어마어마한 법제화 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우리가 똑똑히 목도할 때 그것이 현실 인식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사실은요, 베네수엘라가 사회주의 체제로 하는 데는 49개 법률을 바꿈으로써 했습니다. 근데 지금 문재인 정권을 거치면서 우리 얼마나 법제화가 됐느냐 하니까 5년 동안 법률이 개정 제정된 숫자가 4025건입니다. 그 다음에 대기하고 있는 법률, 이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말하자면 주민자치기본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차별금지법이라든가, 이와 같은 법들이 대기하고 있는 법들이 몇 개냐? 지금 32,000건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거 도대체 누가 만든 거냐고요? 국회의원들, 그 바쁜 사람들이 이거 만드냐고요? 누군가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바로 지금 대한민국의 좌파 세력들은 대한민국을 적화시키고 그거를 고착시키고 법제화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했는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조례는 몇 개 바뀌었냐? 8만 건이 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소위 말하면 헌법을 바꾸려고 했고 법률을 바꾼 게 4025건이나 되고 명령이 또 수많은 명령이 있고 조례가 8만 건이 넘고 그 다음에 정책과 모든 어떤 것들을 바꾼 걸 생각해 보면, 거기다가 인적 구성원들이 다 곳곳에 바뀐 걸 생각해 보면, 대한민국이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생각하는 그런 낭만적인 생각은 애초에 지금부터 버리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있으니까 그냥 뭐 이제 우파 정권이 등장했구나 안심하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 해서 문재인 정권 때 법제화된 것이 하나라도 바뀐 게 있으면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완전히 전복된 것을 다시 뒤집기 위한 발버둥을 치고 있다, 이렇게 인식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 정도로 하고요. 그러면 현재 제가 그동안에 이제 우리 광화문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 항상 광화문에 모여가지고 시위를 해요. 광화문에서 문재인 정부를 이렇게 좀 위축시키고 문재인 대통령만 끌어내리면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수호되는 양 생각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2021년도 2월 달에 김승규 전 국정원장님이 저보고 이 주민자치기본법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상하다, 분석 좀 한번 해보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봤더니
한마디로 전기 충격기로 이 뇌를 강타하는 것 같았습니다. 만약에 이 주민자치기본법이라는 게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은 바야흐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종말을 고하고 사회주의 체제로 완전히 굳어지는 그런 상황에 이를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급한 나머지 제가 그 법을 분석한 것을 강의를 한번 시범 강의를 했어요. 헌법재판관 하셨던 분, 뭐 변호사, 그 다음에 판사 하셨던 분 등등 교수들 모아놓고 한 50여 명을 놓고 제가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이게 이렇게 위험합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대한민국은 바로 적화로 굳어집니다. 했더니 다들 저의 주장에 동조를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8일 만에 책을 썼습니다. 주민자치기본법 공산화의 길목이라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한 5월부터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100몇십 회 강의를 했습니다. 유튜브에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느낀 게 뭐냐, 많은 사람들은 그랬어요. 뭐 혼자서 그렇게 강의한다고 되겠어? 좌파들이 마을에서 그렇게 대한민국의 체제를 뒤집으려고 노력해 왔는데 그거 한두 사람이 주장한다고 되겠어? 이렇게 절망적인 이야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건 되고 안 되는 거는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면서요, 결국은 그 김영배 국회의원 발의했던 분 앞에서 시위도 하고,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시위도 하고, 끝없이 데모하고 국민들한테 알리고 노력을 해서 실제 그 법이 저지됐습니다. 그것은요, 저는 제가 사실은 이 주민자치기본법 내용은 조금 뒤에다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 독소조항이 얼마나 심각하냐 하면은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아니, 두 가지가 아니고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간단하게만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왜 이 법이 통과되면 대한민국은 끝장난다고 보느냐 하면은, 지금 이 그 주민자치기본법에 보면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읍면동에 살면서 주민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동네에 실제 살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만 주민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는 주민등록, 그 동네에 살지도 않고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딴 동네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 동네에 직장이 있다는 이유로 기업체라든가 사업체라든가 무슨 좌파단체라든가 이런 게 있다는 이유로 주민의 자격을 부여하고 주민자치회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는 거죠. 가짜 주민들이 이제 그 동네를 장악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들을 다 부여해 준 겁니다. 이렇게 되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그 읍면동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에 있는 교직원과 학생은 그 동네 학교가 있다는 이유로 모두 다가 주민의 자격을 부여해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거기에 있는 교사들, 정교조 교사와 학생들이 통째로 주민총회에 같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외국인. 지금 저 영주권의 어떤 체류 자격을 받은 지 3년 된 사람은 다 주민자치회 활동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자치회장이 될 수도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중국인들이, 이슬람인들이 이제 자치회를 장악하는 날이 올 때 과연 우리는 반이슬람 운동이나 반중국 운동을 할 수 있겠냐고요. 조선족들이 그냥 바로 뭐냐면 자치회 주민으로서의 자격을 부여하고 활동할 수 있으니, 이와 같은 가짜 주민들을 대거 이 주민자치회에서 활동을 할 수 있다 했다는 것만 해도요, 이거는 엄청난 문제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이 주민자치기본법이 저지됐기 때문에 그건 괜찮은 거냐? 아닙니다. 지금요, 제가 얼마 전에 행안부에 있는 그 서기관 한 명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저 조례로 주민자치회를 실시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냐 그랬더니 나는 한 1200군데인 줄 알았더니 1244군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규정에 뭐가 되어 있냐면 이 주민자치기본법에 나와 있는 내용과 똑같이 가짜 주민들이 바로 주민자치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전히 해놨기 때문에 실제 그 법안 통과 안 됐더라도 지금 주민자치회 조례로서 이미 그게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가짜 주민들이 그 동네에 들어와서 이제 좌파단체, 뭐 인권단체, 환경단체, 복지단체 대거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통째로 주민자치회 활동을 할 수 있게 될 경우 또는 직장이 있던 이유로 그렇게 되면은 특히 뭐 현대자동차니 수리소니 이런 데가 만약에 거기에 있는 모든 직원이 되면 민노총이 당연히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게 되고 그 학교에 있는 교직원들이 다 활하게 될 경우 이 정교조라든가 이런 좌파 교직원 단체들이 다 주민자치회 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 그러면 그 동네에 사는 실제 주민들은 어떻게 되냐? 그 사람들은 낮에는 저 딴 동네 가가 직장에 가 있어요. 그런데 주민총회라든가 주민자치 활동을 낮에 하지 밤에 합니까? 그러니까 가짜 주민들이 그 동네를 말아먹게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을 방치했을 경우에 대한민국은요, 겉으로 보면은 주민자치니 말민주주의니 뭐 주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든다고 하니까 홀까닥 넘어가가지고 그런데 실제는 완전히 좌파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하부 3,506개 읍면동을 완전히 자기들의 먹거리로 장악해서 대한민국을 완전히 그들의 손아귀에 넣고 나아가서는 하부 구조를 먹으면 결국 상부 구조는 당연히 그들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 이와 같은 심각한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심지어 조례를 보면요, 어떤 게 있냐 하니까 저 울산에 있는 병영2동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주민자치 조례를 보면 48세 이상이 주민총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초등학교 2학년 아닙니까? 얘들이 의결사항은 뭐냐? 주민세 균등분 환원사업 결정, 그 다음에 참여 예산 등 지역사업 결정, 이거를 8살짜리가 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이게 이성적인 어떤 사람으로서 이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국가냐고. 이와 같은 문제가 마을에서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아무 일이 없느냐. 마을 문제는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민노총 그 다음에 이거 좌파 조금 이게 척결만 하면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국가로 될 것이라는 그런 잘못된 오판에 사로잡혀 있는 게 오늘 대한민국 현실이라고. 그런 게 그 다음에 사실은요 너무 많은데 결국은 주민자치회를 왜 만드냐.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기존의 제도를 버리고 그거는 지역 유지들이 이제 동네를 위해서 봉사활동하는 건데 이거를 버리고 좌파들이 장악하는 주민자치를 만든 더 큰 목적은 뭐냐면 선거 때마다 압승하기 위한 겁니다. 베네수엘라의 모델을 본받아서 차베스가 1998년도에 선거로 정권을 잡고 89개의 법을 통해서 이제 좌파 정권을 사회주의 체제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20년도 안 돼요. 그 나라가 완전히 폭망했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은 2018년도만 경우만 해도요. 인플레이율이 600배. 연간 600배요. 이렇게 망조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끝없이 차베스와 마두로를 선거에서 찍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마을을 그들의 손아귀에 친차베스 세력들에게 마을을 장악하게 돼서 마을을 장악하면 그 소규모의 거기다가 돈을 풀어요. 돈을 풀면 그 돈을 받고 표를 안 찍을 사람이 있겠냐고요. 그 어려운 난국에.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끝없이 차베스 세력, 마두로 세력한테 목이 메어가지고 그 국가를 멸망시키는 그것을 다시 복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좌파 세력들이 바로 노무현 때부터 베네수엘라의 전문가들을 불러가지고 연구하고 끝없이 연구해서 어떻게 하면 좌파가 정권을 잡고 체제를 바꾸고 영구 집권 체제를 구축할까?
그것을 연구했던 게 좌파 세력. 물론 그 전에 귀촌 기농운동 해가지고 이미 안착된 사람들이 지금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경북의 안동, 의성, 영천, 그다음에 구미 이런 데 가보니까 이미 그때 내려간 사람들이 유지가 되어가지고요. 이미는 도지사, 군수 시장들과 다 유착 관계가 되어 있을 정도로 이미 기반을 잡았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저 마포에 가면 성미산 마을이라고 아시죠? 예, 그 다음에 합정동, 연남동, 서교동, 망원동, 창전동 등 일대에 있는 어떤 그 재개발을 반대하면서 좌파들의 어떤 사회주의 공동체 마을, 공동육아, 공동교육, 공동소비, 공동생산 이렇게 하는 마을인데 처음에는 그게 하나뿐이었어요. 그런데 박원순이 들어가지고 그걸요 서울시 마을 공동체 종합지원센터라는 걸 만들어가 서울 예산으로 이거를 이 소위 말하면은 이 성미산 마을 모델을 서울 전역으로 퍼뜨리는 것을 해가지고요 5년 만에 1000개의 성미산 마을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것을 좋았다고 생각했는지 경기도에 있는 남경필 이 사람이 따봉마을이라고 또 경기도로 퍼뜨리더니 이제는 전국으로 다 퍼져가지고요 이제는 성미산 마을 모델이 대한민국의 모든 하부에 없는 데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원하는 소위 말하면 마을 공동체 종합지원센터라는 게 곳곳에 다 퍼져가지고요 지금 대한민국을 우롱하고 그것이 어디로 가냐 결국은 도, 시도, 그 다음에 시군구, 읍면동을 완전히 장악하는 컨트롤 센터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정부에서는요 서울시에서도 이 문제가 심각한 걸 서울시가 박원순 시대부터 제일 심하겠으니까 오세훈 시장이 등장한 후에 이것을 한번 종합감사를 했더니 엉망진창인 거예요. 서울시 예산으로 그들에게 시민단체에다 간 돈이 1조 원에 이른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에요. 보조금만뿐만이 아니고 밖에 있는 좌파 단체들이 전부 다 서울시 공무원이 돼가지고요. 임시직 공무원이 돼가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시민단체들 돈 퍼다주는 역할을 중간 역할을 하는 거 있는 겁니다. 또 서울시 밖에 있는 좌파 단체들이 전부 다 그것을요 서울시도 컨트롤하고 구청도 컨트롤하고 밑에 읍면동도 컨트롤하는 이와 같은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단순하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많다. 이것만 해가지고 이 문제를 풀 수 있겠냐고.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제가 보니까 그동안에 조사를 해보니까 5년 동안에 이 시민단체들한테 준 돈이 5조 원에 이른다고 돼 있고 그 전 정권에 비해서 2조 원이 더 증가됐다고 그렇게 전수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그걸 가지고 더 그 내에 들어가 보면은 그게 단순하게 돈을 얼마 준다 이게 떠나서 그 난맥상들이 아마 다 밝혀져서 국민들이 보면 기절을 하지 않겠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주민자치회 마을 읍면동의 통치권 문제와 더불어 실제는 이제는 마을 경제공동체를 점점점 법제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 참 엉성한 이명박 정부 제일 말 2012년도에 좌파들이 그렇게 원했던 협동조합 기본법을 통과시키지 않나 사회적 기업 그 다음에 육성법을 통과시키지 않나 해가지고 이게 지금 오늘날 좌파 경제 공동체를 만드는 기반이 됐습니다만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서 그것도 부족했던지 이제 더 고도로 좌파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 장치들을 지금 곳곳에서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 국민의힘당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일부 국회의원들이 지금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만든 이 법안들을 통과시키려고 지금 협조하고 있는 상황이니 지금 국민의힘당의 각성이 더 지금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마을 교육 공동체 관련된 사항입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 말기쯤인가 내가 어떤 시내에 가서 이렇게 화장실로 가다 보니까 어디에 방과 후에 학생들하고 학부모가 이렇게 어디에 쑥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했더니
거기에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쭉 보니까 이게 완전히 좌파 강사들이 들어와가지고 강의를 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 하고 있나 가만히 봤더니 거기에서 모여가지고 방과 후에 학부모, 학생이 같이 모여가지고 운동권 노래 부르더라고. 그게 뭐냐? 마을 학교라는 겁니다. 마을 학교. 근데 지금 그게 전에부터 이미 쭉 해가 대안학교, 마을학교 이거를 전국에 퍼뜨렸는데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후에 마을학교를 확장시키는 걸 엄청 노력을 해가지고 지금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 하니까요. 거기 도봉구 2019년도 12월 달에 교육부에서 만든 자료에 따르면 도봉구에서는요. 마을 학교가 97개소, 마을 강사가 몇 명이, 마을 강사 522명이 양성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인프라가 굉장히 좋다고. 그래서 교육 계획을 하는데 적합하다. 그렇게 말을 했던 걸 보면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지금 문재인 정부 때 교육 활동가뿐만 아니고 마을 활동가라는 걸 양성을 했는데 얼마나 양성했느냐? 전체 다 모릅니다. 이번에 대통령 선거 때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선거 때 전북 지역에 이재명을 지지하는 마을 활동가 지지 성명을 했는데 그게 15,000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전국 단위의 마을 활동가가 도대체 얼마나 양성되어 있다는 뜻입니까? 2개월 동안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마을 교육 활동가도 또 양성이 되어 있고 마을 학교가 만들어져 있고 이와 같은 엄청난 인프라가 된 상황 하에서 뭘 하냐? 이제 그동안에는 읍면동에 있는 교육기관이 정규교육, 그 다음 마을학교, 좌파교육은 다 별도로 움직였는데요. 마을 도서관이니 다른 것도 움직였는데 이제 통합교육을 하겠다는 겁니다. 통합교육을 하는 목적은 뭐냐? 마을학교 강사들, 좌파 강사들이 정규학교에 가서 이제 마음대로 교육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인천에 있는 모 지역을 보니까요. 어떻게 되냐면 학교에 방과 후에 성적인 이런 거는 여성 단체에 가서 배우고 또는 파종이라든가 이런 거 고추 모종 심기는 또 농민 단체 배우고 그 다음에 또 이와 저런 좌파 단체들한테 두루두루 해서 학교와 다른 좌파 단체 간에 이게 전부 다 연대 체제를 구축해 놓고 교육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 때 교육부에서 뭘 했냐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 다음에 한 아이를 키우기에 온 마을이 필요합니다. 온 마을이 다 달라들어가지고 아이들을 완전히 토스해가지고 이 좌파 교육을 시켜서 영구히 뭐냐면 그들의 사상을 굳히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을 그들의 손아귀에 영구 집권하겠다는 그러한 어떤 엄청난 목적의 그런 어떤 교육들을 하는 것이 바로 마을 공동체고요. 중요한 연구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을 공동체는 일체의 개인주의를 반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부모까지도 교육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 그러면 마을 교육 공동체도요. 지금 그게 통과 안 된 경우에는 법안이 통과 안 된 경우에는 조례로 그거를 다 통과시키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당 시장이라든 군수 같은 분들이 지금 이 마을 교육 공동체니 그 다음에 이것의 위험성을 잘 모르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에 천안 아산 지역에서는요, 이 천안 아산 지역에서는 마을 교육 공동체 활성화 조례를 통과시켰어요. 근데 시장이 누구냐? 국민의힘당 시장이에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 마을 교육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뭐냐면 핵심이 마을 교육 공동체와 관련된 활동가와 단체를 지원 육성하는 거예요. 이거 좌파 단체 지원한다는 조례인데 이거를 그냥 버젓이 통과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 지역 활동가, 마을 교육 활동가 육성하고 민주시민 교육, 이거 인민민주 시민 교육인 거죠. 이런 거를 한다고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것도 거절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를 보면 지금 현재 이 마을이 위험하다는 거 이건요. 마을이 완전히 장악당하면 대한민국은 사실상 이제 상부 구조가 조금 정치권이 조금 지금 돼 있어도 결국은 뭐냐면 이 엄청난 하부에 있는 이 조직망과 돈으로요 주민들과 유권자들을 이렇게 마음을 사로잡으면 결국은 뭐냐면 대한민국의 유권자들은 다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돈 앞에 장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이제는 정부와 그다음에 그 당과 국민들이 삼위일체가 정말 이 어떤 마을의 위험한 것을 철저히 깨닫고 이것을 대비하고 이것을 바로잡기 위한 그와 같은 협조 체제가 구축되지 않고 국민들 일부가 그걸 주장하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이 엄청난 법제화까지 끝나고 엄청난 돈을 뿌릴 수 있는 시스템까지 다 구축되어 있고 그런 상황에서 교육까지 시킬 수 있는 것 정교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마을에서 다 이 교육이라든가 경제 주체 그 다음에 통치권이 다 그들의 손안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이제 한국사를 책을 몇 권 쓴 적이 있습니다. 조선 후기에 살인파가 이제 성종 이후에 정계를 장악한 그 다음에 조선 후기에 인조 반정 이후에는 이제 향촌을 장악한 이후에 이제는 소위 말하는 군수나 현령이 파견됐다 하더라도 이제는 향촌을 장악한 살림이라는 이름 살인파들이 완전히 향촌을 장악했어요. 200년 이상 완전히 조선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망조가 될 때까지 피를 빨아먹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좌파 세력들이 세계에서 제일 유능한 제일 공작 능력이 뛰어나고 전략 전술이 뛰어난 그들이 이제 마을까지 완전히 잠식한다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지금 다시 그들을 물리치고 국민과 함께 복원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제가 볼 때는 현재 이 상태로 어영부영 놔두면 좌파가 주도하는 세상이 아마 몇십 년, 몇백 년까지 지속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 지금이다 이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보면은 윤석열 정부가 참 잘하고 있는 게 참 많고 민노총도 그렇고 사상에 대한 체제 위기를 깨닫고 노력해 주는 것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이 지방자치단체에도 이 보조금 지급의 문제점을 알고 전수조사를 하려고 하고 이와 같은 노력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냅니다. 다만 뭐냐면 그거로 끝이 아니다. 이 어떤 노력의 배후에 보면 엄청난 마을을 장악하기 위한 체제를 변혁시키려고 노력하는 그들의 어떤 거대한 음모와 노력과 그 다음에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요. 그래서 국방혁신위 해가지고 우리가 김관진 장관님 해가지고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지금 우리 마을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 이 현실은 급박한 오늘의 우리의 체제 위기에 바로 급박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쪽에 집중해서 모든 관련 부처들이 다 달라들어야 됩니다. 절대로 행안부에서 할 문제 아닙니다. 검찰, 경찰까지도 대한민국에 모두 있는 대통령실을 위시해서 모든 정부가 다 달라들어야 됩니다. 이유는 문재인 정부 때 자치국권위원회라고 만들었는데 거기에요. 교육부 장관, 그 다음에 행안부 장관, 재경부 장관, 무슨 장관들이 다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요. 대한민국을 5년 동안, 4년 동안요. 이 마을을 장악하기 위한 그 노력을 한 결과 오늘 이르렀다는 사실을 명심해주고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체제를 해야 되고요. 우리 우파 단체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주민들에게 마을의 체제전쟁 그 위기를 알리기 위해서 지금과 같은 순회 교육을 광범위하게 전개하고 소모임을 통해서 이웃 깨우기 운동을 우리가 자발적으로 마을에서 일어나도록 이렇게 책자, 소책자 배포라든가 그 다음에 마을 학교에서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마을의 위기 실상을 알리는 그런 교육 운동이 전방위적으로 일어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받으니까